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물러서기는커녕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중동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고 사저에 무단 침입했던 그러다가 사살된 남성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산탄총, 연료통을 가지고 통제구역에 들어갔다. 당시에 대통령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21살의 오스틴 터커 마틴으로 알려져 있죠. 흥미롭게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비상이 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만 사택인 플로리다의 말라라고 자택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탄총과 연료통을 가지고 있다가 경호원들에게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경호원이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리라고 했는데 연료통은 땅에 내려놨는데 산탄총은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서서 쏴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살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찰의 발표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막말로 유명하고 또 혐오 정치와 이제 증오 정치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시대에서 폭력이 허용되는 그런 정치 문화에 또 타겟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에 대선 열기가 뜨거웠을 때 7월에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할 때 그 토마스 쿡 청년이 총을 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국경 안보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면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총알이 비껴나갔죠. 그렇죠. 귀를 스쳤죠. 맞췄었으니까. 그런 면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라이언 루트라는 백인 남자가 말라라고 그 골프장에 총을 들고 잠입을 했다가 발각이 됐는데 9월 달 일인데 2024년 지금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마이웨이 그리고 막말 정치를 계속한다면 정치적인 득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폭력 정치에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굉장히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분화되고 극단화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상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난 싫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 마틴이라는 사람은 마틴 가족에 의하면 열렬한 지지자였다라고 하는데 총까지 들고 왔다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좀 증거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겠죠. 네. 그 사람이 남긴 어떤 일기라든지 이메일 메시지 또 SNS에 쓴 글을 종합해 본다면은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그 강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감정인데 그것이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동기라든지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미화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각국의 15%의 새로운 관세, 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동은 걸었지만 내가 갈 길은 다른 길이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기 싫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용납을 못하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에 나서게 되었는가?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그 동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서 출생을 안 했다. 따라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막 문제 제기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했는데도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나중에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악관 프레스 그 만찬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찬인데 거기서 트럼프를 이렇게 조롱하는 사자가 엄마를 찾아다니는 내가 정말 이 엄마 사자의 애냐 아니냐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다. 주위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결심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파 국제 비상 경제 대권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행사해서 관세를 거둔 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상 세금을 거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것이 1조 8항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관세의 나라입니다. 세금 때문에 독립을 선언한 나라죠. 보스턴 티파티도 대표 없는 것에 관세 없다 그래서 보스턴 그 차를 다 강에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관세법에 보면 이파에 보면은 대통령이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수입을 통제 관리를 할 권한을 준 거지 세금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관세란 말이 없는데 세금을 걷어들인 건 의회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아니 관세를 걷어야지 수입을 관리를 하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했는데 연방대법원은 그 발언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없다면 우리는 플랜 B로 간다. 그래서 먼저 발동한 것이 그 122조입니다. 그래서 최장 150일 동안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최대 15%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서 10%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15%까지 가능합니다.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5%로 올렸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과 보도에서 문제없다. 이 이파 국제 비상 경제 대권법은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라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플랜 B를 동원해서 301조도 있다. 232조도 있고 공백을 메우겠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공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치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효하고 그리고 15%까지입니다. 중국한테는 145%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45% 무기가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베이징에서 만날 텐데 시진핑 주석은 아는 거예요. 145% 이제 없습니다. 최고 15%고 그것도 최장 15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걸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크게 떠든다 하더라도 공백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위기는 국내 기업, 소비자들이 내가 낸 관세 돌려달라. 1,750억 달러 상당의. 근데 연방 대법원 판결에는 관세를 어떻게 돌려줘야 된다는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한 협상이 될 거예요. 정부와 기업 사이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팩시트에서 일본도 그렇고 15%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15% 때문에 이제까지 한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재는 서로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사정이 다르죠. 중국은 145%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로 내려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얼마 전에 합의를 했는데 18%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취소하겠다고 의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15%로 한다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도 미국과 19%의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15%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지금 큰 위기입니다. 네. 보면 이제 뭐 정가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보수 대법관들을 많이 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보수라 그럴 때 네. 보수의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했을 때는 보수 가치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세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국가가 함부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지기현 판사도 어떻게 대통령이 스스로 쿠데타를 하느냐 했을 때 찰스 1세도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올렸다가 처형당하지 않았냐. 이 전통을 받아들여서 나온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관세 대표 없이는 관세 없다 그래서 영국과 독립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 세금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미국 헌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위반을 한 거예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도 미국 보수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밀어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네. 보수가 생각하는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다. 우리는 군주제가 싫어서 조상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이렇게 왕 노릇하는 건 막아야 된다. 삼권 분리의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수의 가치고 세금 정부가 마음대로 거두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왔는데 영국 정부랑 똑같이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관세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개인의 자유와 돈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도 보수의 가치죠. 그렇다면 이제 중간 선거 11월에 있는데 이 중간 선거 뭐 원래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은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공화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혁명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부터 그 조짐이 보였는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비유를 드는 것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제대로 맞추는 지질학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그마는 항상 끓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마그마가 갑자기 막 끓어오르고 그런다면은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피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댐이 무너질 때 구멍이 있냐 없냐부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멍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댐을 손질해야 됩니다고 주에서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에 차서 지난 2025년 동안 무역 상대국을 밀어붙이기만 했어요. 국내에서는 아이스, 불법 이미 단속을 미네소타에서 2명의 희생이 있었는데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부글부글 끓기는 했는데 아직 이런 티핑 포인트 넘어가는 순간이 없었는데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왕 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나는 왕 하겠다. 나는 관세 왕이라는 것도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포스터로. 왜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게 괜찮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 무능한 의회, 썩은 언론, 위험한 좌파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건데 거기에 연방대법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은데도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미국이 아니란 얘기를 처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뚝이 점점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재산을 뺏어간 사람은 절대 용서를 안 한다. 군주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데 지금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가 낸 관세 돌려달라. 당신의 관세 정책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까지는 트럼프 편에 섰지만 이제부터는 트럼프와 거리두기를 할 것이고 이것이 오는 수요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의 의무인 State of Union 국정연설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트럼프가 그 국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고 그것을 자기 편이 돼야 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했다가는 나도 낙선이 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네. 그동안의 성향상 보면 본인의 의사를 철회할 것 같진 않거든요. 지난해 국정연설을 할 때는 민주당 의원은 막 항의하다가 의장이 경원을 시켜서 쫓아냈습니다. 텍사스 의원. 근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막 막말을 하는데도 막 휘파람 불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이번에 연설하는데 공화당 의원들도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다면 그만큼 표심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 재개하는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라늄 농축 포기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먼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도 그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단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과는 별도로. 그래서 60% 농축을 한 것을 20%로 낮추겠다. 그리고 농축된 우라늄의 일부를 해외 반출하는 것. 그것도 원칙상으로는 반대지만 계속 논의해 보겠다. IAEA 사찰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언론에 슬쩍 이란 정보가 흘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협상 내내 농축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굉장히 미국도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뿌렸어요. 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 측은 적어도 협상이 그래도 진전 중이다.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JCPOA 때 3.6%로 낮췄던 거가 60% 됐는데 하루아침에 합의를 할 수 있겠냐.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있으면은 적어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시작되지 않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입하 위헌 판결이 나왔고 지금 무역 그 관세를 15%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급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게 150일짜리 카드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15%에서 25%, 100%로 올릴 수가 없다는 건 이제 세계가 알고 미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이고 3월 말에 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유예만 했던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본이 125%입니다. 네.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카드가 15%입니다. 145%가 아니라 그것도 150일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그것을 아는데 누가 기싸움에서 유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에 대한 무모한 군사 행동을 감행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는 위험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그 트럼프 리스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트럼프를 미국인들이 지지했던 그 이유. 이라크 전쟁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제조업이 망했고 중국이 덕을 받고 태평양을 차지했고 경제를 유지하려고 부동산 정책 거품을 막 만들다가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트럼프를 재선시켜서 미국을 회복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판단을 미국인들이 한다면 11월 중간 선거는 공화당 참패로 끝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은 고민하지만 쉽지 않은데 만약 실제로 공격까지 감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또 무기가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단기간은 소위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미국이 제국주의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미국의 쇠퇴가 이제는 급속도로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수혜자는 아무래도 중국이 되겠고요. 이란의 대응책은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란이 1대1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 6월에 공습을 당해서 핵시설 3곳이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이란의 보복은 서쪽에 배치된 단거리 미사일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남쪽 페르시안만 쪽의 미사일로 미군의 해군 함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를 최대화해서 미국의 민심이 들끓게 하는 것이죠. 과연 이란의 이런 군사 행동을 꼭 했어야 되는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로 부족하냐? 우리의 목표는 중국 봉쇄인데 왜 엉뚱한데 우리 군사력을 소진하고 있는가? 이런 민심의 기대는 미국 군인 기지 공격을 통해서 여론의 기대는 보복 전략을 할 것이라고 이미 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이란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네.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전면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라 일단 코피 작전을 하겠다. 이란 살짝 때려서 코피를 내고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안에 사인하라고 할 것이다 하는데 2017년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코피 작전을 하겠다고 슬쩍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근데 코피 작전이란 것은 이게 과연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나는 코피만 흘리게 때렸는데 이란은 이제 더 잃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6월에 핵시설을 다 잃었는데 민중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이 무능한 신정 통치 체제 물러가라 데모를 했어요. 그걸 겨우 막았는데 미국이 코피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느냐. 어차피 없어질 그런 신정 통제 체제라면은 이란 인근에 있는 약 3만 명의 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아무래도 보복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확전을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관이 있는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뭐 여러 번 만났지만 평화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과연 종전이 될까요? 종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 자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제는 아무래도 미국 여론입니다. 그게 선거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전직 조 바이든 대통령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안 하는 것도 왜냐하면 1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국인들이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 1년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됐냐. 불법 이민 잘 막았냐. 미국 경제 활성화됐냐. 제조업 부활했냐. 중국 견제했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가 왔냐.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종전을 끌어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막으면 이게 세계의 승리다. 미국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국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휴전안으로서 돈바스 지역을 100%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라는 것인데 지금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약 70%에서 90% 전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뜻 듣기에 70%에서 90%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데 그거 뭐 100% 다 넘기는 게 뭐 그렇게 손해냐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부산을 지켰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래서 다시 역전에 성공했죠. 그런 식으로 군사 작전 상황을 본다면은 10%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해야 되는 땅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비에 더 유리합니다. 많은 지역을 우리 병력을 배치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수비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냥 100%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10%라도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지킬 수 있다면은 휴전의 가능성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영식 연세대 교훈 교수와 함께 정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